아침 7시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남자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 먼지 쌓인 가족 사진, 서랍 속 숨겨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7년 만에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딸이 보낸 그 편지는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진실을 단숨에 끄집어냈습니다. 아빠, 왜 7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문장이었겠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칼날 같은 질문이었죠. 그는 도망쳤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남자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철수 씨는 또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눈빛, 그 슬픈 미소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죠. 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여보, 미안해요. 그때 제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철수 씨의 독백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액자를 내려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써진 글씨,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누가 썼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문장은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철수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화단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박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하지만 요즘 부부 싸움이 잦았죠.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뒤로 수진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아저씨. 8살 준호가 학교 가는 길에 철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아빠랑 엄마가 자꾸 싸워요. 쟤 때문인가요? 아니란다.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철수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도 이런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그날 오후 철수 씨는 우편함에서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준 씨 부부의 이혼 소송 증인 요청서였어요. 이웃으로서 부부의 생활상을 증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왜 하필 나한테? 철수 씨는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었죠.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법정까지 가게 되고 결국 저녁 무렵 철수 씨는 수진 씨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철수 씨,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민준 씨 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수진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대요. 아이 교육도 소홀히 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철수 씨도 증인으로 나오시라던데. 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전 아내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철수 씨는 편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한 편지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날 쓴 것이었죠. 당시 철수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 편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내일 열어볼까? 철수 씨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철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그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준 씨는 고가의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진 씨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철수 씨, 여기까지 오셨네요. 수진 씨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요. 부탁이에요, 철수 씨.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손에 든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좋은 아내였다고? 아니면 모두 입장하세요.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에 든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민준 씨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이번 사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피고인 박수진 씨는 지난 3년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USB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원고 측 자택의 CCTV 영상입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평일 낮 시간 수진 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거의 매일 같은 패턴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피고는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주 3회 이상, 때로는 45시간씩 외출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장도 봐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잖아요. 수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반론하세요.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판사님, 외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만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최근 6개월간 통화 기록입니다. 특정 번호와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하루에 짧게는 10통, 많게는 30통 이상 통화했어요.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정 번호가 눈에 띄었어요.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죠. 판사님, 이 번호의 주인은 피고의 남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통화 내용입니다. 내용까지 확인했습니까?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에 있는 동안의 통화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너무 불안해.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어제도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수진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70대 초반의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민준 씨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들 몰래 상담까지 받았다고요. 제가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민준 씨의 어머니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증인, 진술하세요. 2달 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며느리 방에서 요양원 상담 서류를 봤습니다.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요양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건강하고 손주 돌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알아본다는 게 저를 골칫거리로 본 거죠. 수진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닥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고함에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죠.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큰 오해를 만들었어요. 통장 내역, 수상한 외출, 시어머니와의 갈등,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판사님, 이것으로 피고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더 나아가 시부모님을 내쫓으려 했고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하세요. 국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것들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정황 증거가 이렇게 많으면 충분합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철수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어요.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증인이십니까? 네, 이웃으로서 증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철수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았던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인, 피고를 얼마나 오래 알았습니까? 5년 정도 됩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동안 피고의 생활상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씨는 수진 씨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증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피고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민준 씨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전 자신의 재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웃들은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수진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그게 다입니까? CCTV에는 자주 외출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외출하는 건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는지는 몰랐어요. 증인은 피고 편을 들려는 겁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피고가 아이를 제대로 돌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준호를 자주 혼자 있는 걸 봤었거든요. 저녁 7시, 8시에도 엄마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대답하세요, 증인. 가끔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보세요, 판사님. 이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아이를 방치했어요.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직접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뭐가 있었겠어요? 아내는 없고, 아이는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건 당신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매일 외출하고, 동생이랑 전화하고,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알아보고. 그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8살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너 여기서 뭐하니? 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는 아빠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판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단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모르는 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작은 가방을 열어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다른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판사가 물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찾았어요. 엄마 방 서랍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거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어요. 준호는 공책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 처음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췌장암, 말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말아야지. 남편에게도. 아직은 아니야.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오빠한테 전화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1년. 길어야 1년 반이라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대. 하지만 준호가 알면,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철수 씨는 방청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아내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민준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준호가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판사님, 여기 더 있어요. 4월 3일. 오늘부터 항암 치료 시작. 병원 왕복에 4시간이 걸린다. 준호가 학교에 있을 때 다녀와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럼 CCTV에 찍힌 외출은? 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엄마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병원에 갔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월 10일. 오빠가 의료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마운 동생.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 오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통화 기록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5월 1일. 시어머니께서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하셨다. 눈치채신 걸까? 걱정이다. 내가 아프면, 내가 없으면 준호를 누가 돌봐주지? 시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을 알아봤다. 요양원이 아니라 건강검진센터가 붙어 있는 실버타운. 거기서 건강 챙기시면서 준호도 가끔 보실 수 있게. 시어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 내가 오해를.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봤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30년 만에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판사님, 더 읽어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라, 계속 읽어보렴. 6월 15일. 남편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내 병 때문에 남편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민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7월 1일. 준호가 오늘 혼자 라면을 끓여 한 개속 먹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준호는 씩씩하게 혼자 다 해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준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라면 먹을 때마다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그 안에 든 건... 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안에 든 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철수 씨에게 향했어요. 30년 전 저도 아내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비슷했어요. 수상한 외출, 많은 통화 기록, 시어머니와의 갈등. 저는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도 암 환자였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죠.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보관해온 편지였어요.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판사님, 제가 이 편지를 읽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던 것. 당신은 제게 왜 병원에 자주 가느냐고 물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취미 활동을 한다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간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했지만 저는 1년을 버텼어요. 당신과 아들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제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는 고개를 들어 철수 씨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원비는 제 친오빠가 대줬어요. 그래서 오빠와 자주 통화했던 거예요. 오빠는 저한테 당신한테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제 병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아내를 봤습니다. 수진 씨의 모습과 30년 전 철수 씨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싸운 것도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 제 방에서 진통제를 발견하셨거든요. 왜 이런 약을 먹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그냥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제 당신의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준호는 공책을 더 넘겼습니다. 판사님, 엄마 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8월 10일, 남편이 오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제대로 집안일도 안 하고 아이도 제대로 안 돌본다고. 맞는 말이다. 내가 아파서 못하는 거지만 남편은 모른다.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될 거야.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8월 20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준호에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곧 천국에 간다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한테 덜 상처가 될까? 준호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9월 5일,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나는 국선 변호사도 필요 없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을 준호랑만 보내고 싶다. 수진 씨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하면 남편이 일을 못할까 봐요. 승진 심사 앞두고 있었잖아요. 저 때문에 남편 인생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하면서요. 이혼하면 남편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아픈 아내 짐 안 지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민준 씨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생각이야? 미안해요.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 씨가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에 떠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부디 저를 나쁘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편지가 끝났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편지를 너무 늦게 읽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어요.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없었던 아빠를, 이혼까지 한 아빠를. 지금 아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철수 씨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이 사진이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30년 전에 행복했던 순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내의 말을 믿었을 텐데. 준호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엄마 일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10월 1일, 시어머니를 위한 실버타운을 알아봤다. 한 달에 500만 원이지만 제 보험금으로 5년치는 미리 낼 수 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준호를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 어머님 괜찮아요. 저야말로 말씀을 못 드려서. 민준 씨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종결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했어야 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6개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 준호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시간 동안. 철수 씨는 법정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그를 붙잡았어요. 철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저는 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아저씨 아들분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민준 씨 가족이 제가 못한 걸 해주는 것 같아서. 철수 씨는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화단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죠. 철수 아저씨, 준호가 학교 가는 길에 달려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준호야, 학교 가는 길이니? 네. 근데 아저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엄마가 초대하래요. 나를? 네. 엄마가 고마운 분들 모시고 저녁 먹고 싶대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밝은 눈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갈게. 저녁 7시, 철수 씨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수진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철수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식탁에 앉으세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도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철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다고요? 철수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승진 심사도 포기했어요. 지금은 집 근처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급여는 반으로 줄었지만 저녁 6시면 집에 올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돈보다 승진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덕분이에요. 그날 법정에서 아저씨가 편지를 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헤어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준호가 일기를 가져온 게 제일 큰 역할을 했죠. 준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억울할 것 같아서요. 요즘은 통증이 좀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드님과는 연락하셨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계속 찾으셨어야죠. 찾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들도 분명 아저씨를 그리워할 거예요. 저처럼요. 준호야. 저는 아빠가 잘못 생각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랑 헤어질까봐. 근데 아저씨 아들은 정말로 아빠랑 헤어졌잖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아이를 버렸어. 아니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몰랐던 거예요. 진실을. 아저씨 아드님도 이제 어른이 되셨을 테니 이해하실 거예요. 아저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민준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준입니다. 왜요? 혹시 SNS 하실 줄 아세요? 그게 뭔가요? 민준 씨는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사람들을 찾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특히 해외에 있으면. 아, 여기 있네요. 화면에 한 남성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태준이. 철수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아드님, 미국에서 사시나 봐요. 결혼도 하신 것 같고, 아이도 둘 있네요.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보내보세요. 하지만, 저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아저씨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준호야, 엄마가 말했어요. 후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하라고. 아저씨도 그렇게 하세요. 철수 씨는 오랫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민준 씨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가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태준아, 아빠다. 30년 만이구나. 아빠가 미안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 씨가 문을 열자 낯선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철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네, 저예요, 아버지.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태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메시지 받았어요.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들러봤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일도 아버지 일도. 태준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이게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철수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태준이를 통해 이 편지를 전합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진실을 숨겼으니까 부디 태준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행복해지세요. 사랑해요. 철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부자는 30년 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태준을 데리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상태가 많이 나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을 다시 만나셔서. 수진 씨 덕분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수진 씨가 보여준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준호는 엄마에게 약을 건넸어요. 그리고 철수 씨를 봤습니다. 아저씨, 아들 만나셨어요? 응, 준호 덕분이야. 다행이다. 저도 나중에 크면 아저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철수 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철수 씨와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아빠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아빠, 엄마는 천국에 갔죠? 응, 그럼. 엄마 아프지 않죠? 이제 안 아파. 행복할 거야. 시어머니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가셨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잖니. 철수 씨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 씨,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아들을 만날 용기를 주셔서. 태준도 함께 절을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철수 씨와 태준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저도 그럴게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손주들 만나보실래요? 정말? 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아내와의 사진, 다른 하나는 어제 찍은 손주들과의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손주들이에요. 예쁘죠?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 철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진실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아파도 함께 견디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깁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하는 것, 작은 오해들을 쌓아가는 것. 그 경계에서 우리 황계송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있을까요? 수진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했죠. 철수 씨는 30년 전 같은 실수를 했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드러나느냐, 아니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